안녕하세요. 추상대수학 7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중간고사 시험을 대비하여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에 대해서 갈무리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그중 1차 시에서는 우리가 환의 개념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환의 구조정리들에 대해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컴퓨터 프로그램 맥쿼리 2를 이용해 가지고요. 실제로 다항식의 기하기나 다항식의 나눗셈에 관련된 것들을 배워봤습니다. 두 번째는 특히 유리계수 다항식들과 관련하여 그것의 기하과 가약에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해결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꼭 복습이 필요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갈무리로 환의 정의나 그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한 그리고 아이디얼, 상환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나 정의들을 한번 복습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그것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환의 구조 정리를 서술로 하고 이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환의 정의를 되짚어 보면요. 기본적으로 집합이 있고요. 군과 유사하게 두 가지의 연산이 있습니다. 첫 번째 더하기 연산이 있고요. 곱하기 연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럴 때 더하기 연산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가왕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결합법칙이 성립하고 덧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하고요. 물론 항등원 0이 존재합니다. 이럴 때 이제 이 덧셈만 가지고 연산을 하는 게 아니고요. 곱셈과도 관련성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곱셈 자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곱셈의 순서에 의존하지 않도록 돼야 된다는 결합법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곱셈과 덧셈을 연결해 주는 게 소위 말하는 분배법칙이었습니다. 비가환인 상황도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분배법칙은 여러분들 익히 알고 있듯이 낱낱이 이렇게 쪼개서 더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성질들이 성립하는 집합을 우리가 이름 붙여서 다항식환이나 또 환 이렇게 용어를 통칭해서 말해줬습니다. 이때 더하기는 다시 한번 덧셈이라고 하고요. 점을 찍는 거는 곱셈이라고 이항연산을 얘기하겠습니다. 이때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꼭 존재할 필요는 없어요. 이때 이 곱셈에 대한 항등원을 뭐라고 했냐면 단위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곱셈에 대해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요. 그래서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경우에 이름을 또 하나 또 붙였습니다. 법칙이 성립하면 뭐라고 했었죠? 여기 가환한이라고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곱셈과 관련해 가지고는 군을 이루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결합법칙이 성립하고 덧셈과 연관지어서 분배법칙이 성립하는 것을 환이라고 통칭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요. 아마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었던 다항식들의 모임이 가장 자연스러운 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때 가정을 좀 더 넣어가지고요. 일단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있다고 하는 단위원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요 기호의 뜻은 뭐냐면 다름 아니라 am부터 a0까지가 그 개수들을 환 R에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런 집합을 생각할 때 이 집합에 덧셈하고 곱셈 연산을 주면 되겠죠. 덧셈에 대한 것들은 마치 각 차수별 덧셈으로서 정의를 해준다는 거고요. 곱셈에 대한 걸 생각하는 거는 바로 이게 우리가 다항식의 곱셈이라고 해서 용어가 코시곱이라고 합니다. 이건 익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각 차수를 맞춰서 곱해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fx가 2차식이었어요. 그리고 gx가 3차식이었어요. 그러면 저희 말하는 두 개를 곱한 것에 상수항이 무엇인고 하니 각각에서 상수항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1차항이 무엇인고 하니 1차항은 양쪽에서 상수항과 1차항을 순서를 교환하여 곱하는 것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다항식의 곱셈으로 정의를 하면 이 또한 환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
본래 R이 단위원이 있으면 이 R을 다항식으로 이해하여, 사실 바로 영차 다항식이죠. 이 영차 다항식과 임의의 다항식 gx를 곱하면 여전 gx잖아요. 따라서 이미 있던 그 환 R의 단위원이 이 다항식 환에서도 단위원이 된답니다. 예, 물론 이 환 R이 가환이기 때문에 이 다항식 환도 셈을 해보면 가환인 거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항식 환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어떤 불변량이요. 정확하게 디그리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이거는 유클리드 정역에서 이제 나올 때 굉장히 중요한 함수 중에 하나였었죠. 조심할 거는 최고차항이라고 그냥 선언하면 되는데 fx가 0다항식이면 그때는 디그리 공식을 맞춰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정의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다항식, 소위 말하는 부정원을 설정해서 만드는 이 다항식 하는 집합론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완벽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집합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항식 하는 다음과 같이 R의 무한 곱집합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대상에서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곱집합을 무한분 곱한 거고요. 무한계로 이루어진 순서쌍이에요. 이건 딴 게 아니라 0차면 A0, 1차면 A1, n차면 AN이라고 설정되는 이 순서쌍에 대해서 두 개의 순서쌍을 더한다는 얘기는 정확히 각각의 성분의 위치끼리 더합니다. 그런데 곱셈에 대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소위 말하는 코시 곱이 되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차수가 맞도록 정렬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0차는 요거 하나밖에 없죠. 하지만 1차가 될 수 있는 거는 앞에 거가 1차고 뒤에 거가 0차이거나 뒤에 거가 1차이고 앞에 거가 0차인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곱으로 곱셈을 정의하면 정확하게 이것이 다항식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단 조심해야 되는 건 이 A0부터 지정되는 이 순서쌍에 대하여 이것은 어떻다? 어떤 m이 있어가지고 such that 이 m 이상인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say n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정확히 an은 모두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소위 말하는 몇 급수를 생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항식이 아니겠죠. 예, 그래서 이런 가정을 넣으면 정확하게 집합적으로도 우리가 다항식 환을 생각하고 그 환의 덧셈과 곱셈 구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환의 일반적인 가환환이요. 단위원이 있는 거에 가장 일반적인 성질을 얘기했었는데요. 무엇보다 첫 번째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0과 어떤 것을 곱하면 결과가 무엇이다? 0이라는 성질이 분배법칙, 결합법칙 등을 이용하면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소위 말해서 양수와 음수의 곱은 음수가 된다는 그것 또한 환의 가장 일반적인 성질이랍니다. 사실은 가장 힘든 성질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소위 말해서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가 된다는 성질이었죠. 이거는 다시 한번 설명을 되뇌어 보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2번의 요 A 위치에다가 마이너스 A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B를 곱하는 것은 2번에 의하자면 요것은 덧셈에 대한 요건의 뜻이고요. 마이너스 A 곱하기 B를 뜻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마이너스 A에다가 B를 곱한 것을 A 곱하기 B를 더하게 되면요. 분배법칙이 성립하니까 이와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A는 A의 역원이에요. 따라서 이것이 0이 되겠죠. 맞죠? 그러므로 전체 값은 1에 의해서 0이 되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해석해 보면요. 마이너스 A에 B를 곱한 값에 덧셈에 대한 역원이 무엇이다? 즉 요것에 뭐한 거요? 부호를 바꾼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여기가 A, B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다라는 논리 또한 환의 가장 일반적인 성질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 다음에는요.
곱셈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곱셈에 대해서는 군을 이루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었죠. 하지만 곱셈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곱셈에 대한 여건이 있는 것들만 환 안에서 생각해 봅니다. 그걸 이름 붙여서 뭐라고 했었죠? 단원 집합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거는 실제로 이 환의 곱셈에 대해서 집합일 뿐만 아니라 그 곱셈에 대한 군을 이룬다는 것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UR을 이름 붙여서 다시 한 번 더 유닛 그룹이라고 했었습니다. 이런 유닛 그룹의 크기는 각 환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극단적으로 소위 말해서 0이 아닌 모든 원소들에 대하여 그것의 곱셈에 대한 여건이 있으면 그러면 이때 환 R은 특별한 이름을 붙여줍니다. 소위 말해서 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체가 아닌 얘들이 너무 많았었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곱셈과 관련해서 셈을 때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소약 법칙이었어요. 소위 말해서 A 곱하기 B를 한 것이 A 곱하기 C를 했을 때 같으면 과연 B는 C랑 같으냐? 이게 일반적으로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성질이 있는 상황에 환의 이름을 다시 붙입시다. 그것을 정확하게 뭐라고 하자고요? 정역이라고 하자는 거죠. 만약에 환이 이것이 처음부터 체였어요. 그런 다음에 A가 0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A 곱하기 B는 A 곱하기 C일 때 양변에다가 A의 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A의 여건을 곱해주게 되면 정확하게 B는 C가 되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인가 하니 환 R이 체이면 그러면 R은 정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범주를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보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나에게 가장 큰 게 환이에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렇게 나뉘는 거죠. 가환인 환이 있는 거예요. 비가환인 게 있어요. 곱셈에 대해서 순서가 바꿀 수 없는 경우요. 가환한 안에는 보면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렇게 가장 이상적으로 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체는 정역이잖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논의했었던 얘기들의 주된 관심사는 바로 이 가환과 정역 이 두 가지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하나 들면요. 이런 얘기겠죠. 지금 다항식환을 생각하는데요. 개수를 6으로 나눈 나머지들만 가지고 와요. 그랬을 때 이것은 정역이 아니랍니다. 이유는 fx를 1차 다항식으로서 3x요. 이거는 여기에서 0 다항식이 아니죠. 그리고 gx를 2x로 가지고 옵니다. 이 또한 0 다항식이 아니죠. 그런데 이 둘을 곱하면 뭐예요? 정확히 2x 곱하기 3x가 되고요. 코시 곱에 의하면 개수끼리 곱하면 돼요. 6x 제곱이 되겠죠. 그런데 6은 지금 요 6으로 나온 나머지로 봤을 때는 얼마예요? 0 다항식이죠. 그렇죠? 정역의 중요한 성질이 뭐였었죠? 정의가 이거였잖아요. 뭐냐면 R이 정역이다 이 말은 다름 아니라 소약 법칙이 성립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A, B가 동시에 0이 아니면 그러면 뭐다? A, B 곱한 거는 0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대우명제를 택해서 생각하면 A, B 곱했을 때 0이면 A나 B 둘 중에 하나는 뭐다? 0이다라는 게 저희 말 정역의 정의였습니다. 예, 다음으로는요. 기본적으로 주어진 환의 저희 말해서 부분 집합 중에서 여전히 환이 되는 것들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부분군에 대응되게 부분환이라고 했었죠. 물론 논의하는 대상은 공집합이 항상 아니어야 돼요. 공집합인 경우에는 논외로 합시다. 그럴 때 이 부분집합 S가 정확하게 부분환일 필요충분 조건은 무엇이었냐면 뺄셈, 덧셈에 대해서 부분군이 되고요. 그게 요 뜻이죠. 뺐을 때 S 안에 여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또 동시에 곱셈에 대해서 어떻다?
닫혀 있다. 이럴 때 S가 R 안에서 부분환이라고 합니다. 강조하지만 결합 법칙이나 분배 법칙은 사실은 원소들 사이의 관계성이기 때문에 S에서 다시 써줄 필요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배 법칙도 그렇죠. 이 또한 R에서의 관계성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부분집합에서 생각하나 언제나 성립하는 것이므로 결합 분배 법칙 얘기들은 하지 않아도 이것이 그 자체로 부분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소위 말해서 부분군에서 상군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었는데요. 무엇이냐면 상군을 만들었을 때 대표원을 달리 꺼내서 2학년 연산을 해도 같은 동치류를 만들어낼 필요 충분 조건이 소위 말해서 정규 부분군이었습니다. 이 개념은 지금 우리 환에서는 다음과 같이 아이디얼로 바뀝니다. 아이디얼은 조건이 그 자체로서 일단 부분환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A, B가 I에 들어있으면 뺄셈을 해도 I에 들어가고 곱셈을 해도 I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덧붙여가지고 아주 강한 조건입니다. 임의의 R 안의 원소에 대하여 그리고 임의의 I 안의 원소에 대하여 이 둘을 곱하면 일반적으로는 잘 모르겠죠. 그런데 여전히 I에 들어가면 이때 이 I를 R의 아이디얼이라고 했습니다.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정규 부분군 기호를 이렇게 차용해서 써서 역삼각형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수는 정확하게 정수의 뺄셈과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으므로 유리수 환의 부분환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이디얼은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수에서요. 이런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2가 정수 집합에 있는데요. 이때 R을 3분의 1을 가지고 와요. 유리수에서. 그랬을 때 R 곱하기 A를 해보면 3분의 2죠.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지 않아요? 정수가 되지 못해요. 따라서 아이디얼은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단원군하고 아이디얼의 관계성인데요. 사실 단원군하고 I는 어떻게 보면 거리가 가장 먼 대상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이디얼이 있고요. 단원군이 있는데요. 물론 지금 논의는 단위원이 있는 환입니다. 그럴 때 이 I하고 교집합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러면 사실 이 아이디얼은 자명한 것입니다. 증명을 한번 해보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R이 UR에 있으면서 A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A는 I 안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 인버스가 exist 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A 인버스에다가 A를 곱하면 여전히 I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1이 I에 들어가죠. 따라서 임의의 R 안의 원소에 대하여 R 곱하기 1은 여전히 I에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R은 I에 들어가게 돼서 R 전체의 집합이 I의 부분집합입니다. 이미 I는 R의 부분집합이므로 포함관계에 의해서 I는 R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I하고 J가 R의 아이디어이면요. 두 개 아이디어의 합이요. 네, 성분끼리 더하는 연산이요. 아이디어의 교집합이요. 두 개 아이디어의 공통집합입니다. 아이디어의 곱이요. 이건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서 하나 꺼내고 여기서 하나만 꺼내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여러 개를 꺼내가지고 곱해서 더하는 형태로 써지는 그 아이디어이요. 그 아이디어는 여전히 아이디어이랍니다. 두 번째는요. 원소를 가지고 와가지고 순환 부분군을 생각하듯이 여기에서도 R 안의 원소들을 가지고 와요. 그런 다음에 그것하고 어떻게 해요? 결합을 하는 겁니다. R1, A1 더하기 R2, A2, RM, AM이요. 뭐에 대해서? 임의의 R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요. 이렇게 기호 표기한 것을 소위 말해서 A1부터 AM으로 생성되는 아이디얼이라고 합니다. 아이디얼인 걸 확인해 줘야겠죠.
특별히 만약에 I가 R의 아이디얼이고요. 그 I가 어떤 하나의 원소로 써져요. 하나로 생성된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미 아이디얼이 이런 일이 벌어지면 환 R을 PID, 주 아이디얼 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일반적으로요. 연습 문제에 있습니다. I하고 J가 R의 아이디얼이면 이 두 개 아이디얼을 곱한 것은 항상 I와 J의 뭐에 들어간다? 교집합에 들어간다는 게 항상 성립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요 중요한 얘기였었죠. 단위원이 있는 가환환이 있을 때요. 그 가환환 R에 대해서 두 개 아이디얼의 합한 아이디얼이요. 전체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다? 사실 알고 보면 이 포함관계의 반대도 성립한다는 겁니다. 즉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I 더하기 J가 전체 R이면요. 계속 자주 나왔던 얘기죠. 대표적으로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에서 나왔던 가정이죠. 그러면 I intersect J라고 쓰나 I, J 곱한 아이디얼로 쓰나 같다는 거 여러분들 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이제 상환의 개념이었어요. 소위 말해서 부분군에서 정규 부분군 그리고 상군을 생각하는 그 일련의 과정이 여기에서도 똑같이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념의 핵심은 정확히 각 동치류의 대표원들끼리의 연산으로 정의하면 된다는 거였죠. 이때 동치관계를 정의하는 방법을 다시 한 번 더 눈여겨보겠습니다. R 안에 두 원소 A, B에 대하여 A와 B가 동치관계에 있다는 것, 관계에 있다는 것은 A 빼기 B가 주어진 아이디얼 I의 원소일 때를 말합니다. 그럴 때 이것이 동치관계인 것도 증명의 대상이 될 거고요. 그랬을 때 이런 동치관계에 의한 동치류들을 모아놓은 바로 그 집합이 정확히 환을 이루는데요. 그 환의 연산은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동치류에 대하여 그거의 합의 대표원으로 하는 동치류, 두 개의 대표원에 대하여 RS에 대해 그것의 곱을 대표원으로 하는 동치류로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요 대표원을 어느 걸 선택하느냐의 문제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덧셈한 동치류가 달라지거나 곱셈한 동치류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데 바로 그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정확히 아이디얼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기호표기인데요. 기호표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쓰게 될 기호표기라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군에서는 곱셈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주어진 상군이 있으면 여기에 있는 원소들을 곱셈 연산에 대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이 썼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기본적으로 동치관계가 정의되는 방법이 덧셈에 대해서 지금 동치관계가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요. 따라서 여기에 동치류를 쓸 때도요. 정확히 아이디얼 I에 대해서 R만큼 평행이동한 것으로 기호 표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구는 집합적으로 표기할 때는 R 더하기 I, R in the R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예, 물론 정확히 이것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요. 여기 만약에 R의 단위원이 있어요. 곱셈에 대한. 그러면 자동으로 1 플러스 I는 이 상군에서의 단위원이 되겠죠. 만약에 처음부터 AB가 BA랑 같은 가완환이었으면 여전히 이 상환도 가완환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였었죠. 뒤에 유클리드 정역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라 한 번 더 우리가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즉 단위원이 있는 가완환입니다. 증명 과정에서 단위원이 쓰이기 때문에 우리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 가완환 R에서 어떤 아이디얼이 소아이디얼일 조건은 다름 아니라 상군이 정역인 것이고요. 어떤 아이디얼이 극대 아이디얼일 필요충분 조건은 정확히 상군이 체일 때입니다. 다시 한번 리콜을 해보면요. 소아이디얼의 뜻이 뭐였었죠? 소아이디얼이란 A, B가 P에 들어가면 A가 아이디얼 P에 들어가거나 혹은 B가 P에 들어간다는 거죠. 예, 이게 소위 말해서 이러면 우리가
P를 소아이디얼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극대 아이디얼은 뭐였었냐면 이거였습니다. M이 있는데 일단 R의 아이디얼이에요. 그리고 M하고 R 사이에 이미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면 가능성이 뭐다? 이 I는 M이거나 아니면 I는 R이 되는 이 두 가지 자명한 것밖에 없을 때, 그럴 때 뭐라고요? 이 M을 R의 뭐라고 한다고? 극대 아이디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사실은 이 소아이디얼에 대한 개념은 마치 P를 소수처럼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거는 사실은 집합론에서 얘기되는 걸로 소위 말해서 전순서 관계는 없지만 반순서 관계가 있을 때, 그럴 때 소위 말해서 이게 국소적으로 M이 최대 원이라고 선언해 주는 개념을 아이디얼 버전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때는 두 가지 다 집합론의 논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앞으로 활용하기가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용어를 바꿔가지고 각각이 아이디얼일, 소아이디얼일 조건, 극대 아이디얼일 조건을 연산적으로 봤을 때 정역이 되거나 체가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다음은 구조정리예요. 구조정리는 군과 마찬가지로 1, 2, 3 구조정리와 그리고 대응정리가 있습니다. 제1동형정리요. 주어진 임의의 환준동형 사상이 있어요. 환준동형 사상은 군과 마찬가지로 연산 구조가 보존되는 상황을 뜻하게 되겠죠. 특별하게 1대1 대응인 상황은 저희 말해서 환동형이라고 했었고요. 그럴 때 임의의 환준동형 사상이 있으면 정확하게 커널은 R에서 아이디얼이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이 상환을 생각하면 이 상황은 딴 게 아니라 함수 F의 함수 값들을 모아놓은 이 부분하고 동형이랍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실 거는 이 동형 사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말 그대로 캐노니컬리 만듭니다. 즉 대표원을 하나 가지고 와요. R로. 그러면 바로 그것의 함수값을 택하면 됩니다. 물론 이게 함수가 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커널이 활용이 되겠죠. 예. 제3동형 정리는요. 두 개의 아이디얼이 있어요. 그리고 두 아이디얼 사이에 포함관계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으면 R 이 상환에서 이 상환으로 가는 함수를 이와 같이 정의하면 대응이 아니라 사실은 함수가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것의 커널이 이렇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위로의 준동형 사상이랍니다. 그래서 커널은 항상 아이디얼이니까 아이디얼이 된다고 했었고요.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이 제1동형 정리를 쓰면 그러면 이런 동형 사상이 있답니다. 다시 말하자면 두 개의 환이 동형이라는 거죠. 쉽게 기억하는 거는 어찌 보면 이 i를 이렇게 캔슬아웃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번분수에서. 하지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 동형 사상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한 번 더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기호가 많죠. 상환의 상환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게 아이디얼이고요. 이 아이디얼에 대한 말해서 대표원이 요건 거죠. 그럴 때 다시 그 대표원의 대표원 R을 생각하면 이 함수는 어떻게 주어지는 거냐면 바로 이 R을 대응시키면 된다는 거죠. 예, 다음은 대응 정리인데요. 제 기존 강의에서는 기본적으로 논리적 순서대로 왔지만 실제로 이제 제1동형 정리하고 같이 결합하게 되면 생각을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표준 사형 사상에 대해서 대응 정리를 생각하는 걸 좀 기억을 해 둡시다. 물론 표준 사형 사상은 정의컨대 R을 그것을 대표원으로 하는 그러한 상환의 원소로 대응시키는 것이 소위 말해서 환준 동형 사상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위로의 사상입니다. 전사입니다. 이럴 때 지금 얘기가 뭐냐면 환 R에 있는 임의의 부분하는 만약에 이 처음 출발했던 아이디얼 I를 포함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 I를 상환해서 봤을 때 바로 요 부분한이 여전히 부분한이 된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써야겠죠. say A라고 해서요.
어떤 거냐면 S인데 such that I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한 혹은 아이디얼이요. 이 있으면 이 집합과 B라는 집합인데요. such that 하기를 SI예요. 물론 S는 I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요것이 이제 B가 이 상환에서의 부분한들을 모아놓은 건데 이 집합 둘 사이가 어떻다? 1대1 대응이랍니다. 그래서 제1동형정리랑 결합하면요.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전사예요. 환준동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1동형정리에 말하자면 커널로 잘라낸 이 상환이 치역 공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을 보는 거나 요 환을 보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림이 어떻냐면 R이 있고요. R 다시가 있고요. 여기 표준 사형사상 R 커널 오브 F가 있어요. 그럴 때 얘네 두 개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R 대쉬에 있는 부분한들을 보는 것은 여기에 어떤 부분한을 보는 것과 구조적으로 똑같은 거죠. 맞죠? 그 그림을 이렇게 보는 픽처를 이렇게 보는 픽처로 바꿔서 생각해도 되니까 따라서 R과 R 대쉬는 부분한들 사이의 그 관계성이요.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커널 오브 F를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겠죠. 그것은 정확히 R과 요 상환, 커널로 잘라낸 요 상환의 부분한들을 보는 것과 그리고 아이디어를 보는 것과 완전히 1대1 대응이랍니다. 예. 이와 관련된 얘기들 중에서 요 문제가 가장 그거였었죠.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기억을 해 두실 만한 얘기였었죠. 어떤 거냐면 단위원이 있는 가환인데 아이디얼이 있어요. 그럴 때 상환이 체이면 그러면 M은 극대라는 거예요. 이거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극대일 필요 충분 조건이 상환이 체였었죠. 근데 제1동형정리를 써서도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를 논의를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3동형정리죠. 제3동형정리죠. 예.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M을 포함하고 있고 어떤 아이디얼이 있었어요. 그러면 3동형정리에 의하면 이것은 전체에서의 아이디얼이에요. 그런데 but 뭘 알고 있냐면 이 상환이 가정에 의해서 체니까요. 체 안에 아이디얼로 있을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이것이 0이거나 or 이것이 전체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거였었죠. 이유가 지금 나에게 체 안에 아이디얼이 있으면 가능성이 I intersect U F를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은 I intersect F에다가 0 아니면 다 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I가 소위 말해서 0밖에 없거나 따라서 I가 오직 0이거나 or I가 만약에 0 아닌 다른 원소를 가지고 있게 되면 즉 말하자면 이게 공집합이 아니면 무조건 이거는 전체가 되는 거죠. 아이디얼의 성질 때문이죠. 그래서 요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하여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지금 요 때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I는 그냥 M이에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때는 분자 분자가 같아요. 따라서 I는 R이에요. 정확히 이 말이 무슨 뜻인고 하니 나에게 주어진 임의 아이디얼이요. M을 포함하고 있는 게 뭐다? 이런 꼴이거나 이런 꼴인 거니까 M은 극대 아이디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요. 지금 우리가 내용을 다 배웠기 때문에 이 문제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환준동형 사상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Z6에서 Z30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용을 배우기를 Z30은요. 뭐냐면 정수한의 30 아이디얼로 만든 상환입니다. 그런데 중국인의 나머정리 다음 차시에서도 요약하겠지만 에 따르면 이 30이라고 하는 요 아이디얼은 어떤 거냐면 5로 만들어진 아이디얼과 6으로 만들어진 아이디얼의 교집합입니다. 물론 곱하기하고 같다 그랬었죠. 5와 6이 서로소니까요. 따라서 이렇게 직합으로 쓸 수 있겠어요. 예. 그랬을 때 지금 제가 요 두 개에 써진 직합에 대하여 Z 여기요. 5로 내리는 사형함수하고 Z
6으로 내린 사형함수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바로 요 두 개의 사형함수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가지수를 세주면 그러면 가능한 함수 f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형함수 같은 경우에는 내용에서 하기를 나올 수 있는 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파트는 두 번째 사형함수입니다. 두 번째 사형함수는 Z6에서 Z 요거요. 같은 얘기로 Z5죠. 이게 될 수 있는 게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say 이렇게 하죠. F1의 함수값을요. A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0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P2에 이게 Z6에서 6은 뭐예요? 0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게 0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여기에서 봤을 때는 6배가 되는 거죠. 6A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함수 값에서 지금 0이 된대요. 이것이요. 그러면은 이건 무슨 뜻이죠? 5는 6하고 서로 소이자 5로 나눈 나머지는 1이잖아요. 따라서 그냥 A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함수는 뭐밖에 없다? 0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함수는 여기로 가는 함수랑 여기로 가는 함수를 지정하는 건데 앞에서 요거요. 이쪽으로 가는 함수는 몇 가지? 네 가지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함수는 몇 가지? 예,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따라서 토탈 몇 가지?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용을 좀 더 했기 때문에 이것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상황입니다. 지금 이변수 다항식환이에요. 변수 두 개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원소가 fx, y는 이런 게 들어있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x 플러스 y 플러스 1 뭐 이런 거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xy도 있어요. 혹은 물론 x에 대한 다항식도 원소예요. 바로 이것이 두 이변수 다항식환인데요. 요 이변수 다항식환에 대해서 요 상환을 만들면요. 요 아이디얼이요. 그러니까 i는 어떤 거냐면 x와 y로 생성되는 거예요. 이것은 쉽게 말하자면 뭐죠? x 곱하기 gxy 더하기 y 곱하기 hxy로 써지는 거예요. g하고 h가 요 이변수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요 말의 뜻은 뭐죠? 상수항이 없는 다항식이라는 거죠. 예, 이럴 때 요 상환을 생각하면 이것이 체랍니다. 제1동형정리를 한번 써보면요.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xy에서 q로 가는 환준동형 사상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파이의 이변수 함수를 하나 가지고 오면 함수값을 0,0으로 대입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환준동형 사상이 되는 것 뭐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입한 후에 다항식 연산을 하는 거나 다항식 연산을 한 후에 대입하는 게 같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전사입니다. 왜냐하면 상수 다항식을 가지고 오면 되니까요. 임의의 Q에 대해. 따라서 제1동형정리가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이거죠. 커널 오버 파이 맞죠? 로 하면 뭐가 된다고요? Q가 돼요. 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거죠. 상환이 이게 뭐예요? 체예요. 그렇죠? 그래서 증명이 끝난 거죠. 뿐만 아니라 이게 체면요. 바로 요 커널은 뭐가 된다고요? 그거예요. 극대 아이디얼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럼 확인해 줘야 되는 게 바로 요 i가 요거인지 확인하면 되겠죠. 근데 집합적으로 이게 덧셈에 대해서 0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f0,0을 대입했더니만 0이 되는 다항식들이 커널이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곧 i가 됩니다. 즉 상수항이 없는 아이디어를 뜻하는 거죠. 예, 이번 시간에 우리가 환이나 아이디얼 상황 관련 용어들을 한번 갈무리 해봤고요.
구조정리를 서술을 하고 그리고 활용하는 문제들을 한번 해결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접이나 내직접 관련된 용어나 정리들을 한번 정리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정수론에서 했던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를 일반적인 헌에서 작동하는 것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유클리드 정역, ED와 PID의 관계들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